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 덕에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이 취약한 만큼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9일 FOMC 이후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로 인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73%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83%, 0.7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주택지표가 모두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영국은 0.35%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54%, 1.08%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또다시 개선됐습니다. 6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51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4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이후 무려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전을 웃돌며 최근 다소 주춤거리던 주택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뉴욕 제조업 경기는 7.8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넉 달 만에 처음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판단하는 기준치인 0을 밑돌았던 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이를 넘어서며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확장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벤 버냉키 의장이 오는 19일 FOMC가 끝난 뒤 갖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온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월가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방침이 결정될지에 대해 주목해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그동안 미국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G8 정상들은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막을 올린 정상회담 첫날인 17일 글로벌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해 논의한 뒤 글로벌 경제 전망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 긴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일본은 근시일 내에 경제구조 개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중기 재정 긴축 방안에 대해서도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양대륙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양측 간 첫 협상 회의는 오는 7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 간 FTA 협상은 18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며 양측은 내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FTA 협상 규모를 줄이려는 유혹에 맞서야 한다며 EU가 FTA 협상 대상에서 영화 등 문화산업을 제외키로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FOMC를 앞둔 관망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7일째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도 7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결국 코스피는 0.2% 정도 하락해 1883포인트에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닥은 121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결국 장기적인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마감된 유럽과 미국 증시는 FOMC를 하루 앞두고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와 주택 지표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다만 뉴욕 증시는 장마감 1시간 정도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결국 버냉키 의장이 이번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시사하지 않을까라는 보도를 하면서 상승폭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드디어 오늘 밤 미국에서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달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출구 전략을 언급한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덜컹거렸기 때문에 이번 FOMC 결과와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에 쏠리는 관심도 막대한데요. 19일 FOMC 이후 버냉키의 발언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로 잠깐 상승폭이 줄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양적 완화 축소에 그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우지수는 0.73%가 오른 15,179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0.83%가 올랐습니다. 3,452포인트. S&P 500 지수도 0.76%가 상승한 1,6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양적 완화 축소 신호가 이번 회의에서 나올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할 것이다. 이런 그 예측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는 뉴욕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됐고요. 전미 주택 건설업협회 주택시장 지수도 52로 200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확장 기준 50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G8 회담 현재 아일랜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 기조와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그 안위감을 좀 북돋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유지하게 될 경우, 축소를 결정할 경우 결국 그에 따른 시장 방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먼저 이제 유지 쪽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유지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유지하는 쪽에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시적으로 시장에는 안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그 연준 회의에서 이러한 그 톤으로 나온다는 것이 월가의 대부분의 현재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5월 22일 날 미 의회 양원의 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몇 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보고 이를 판단하겠다. 출구 전략의 기조 여건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버냉키 의장이 이와 유사한 언급으로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월가에서 현재까지 나온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는 다소 안도하겠지만 이미 출구 전략에 대해서 검토 기조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 분위기를 볼 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지표가 조금 더 호전될 경우 이에 대한 불안을 계속적으로 시장이 짊어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도 그렇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오늘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증시 본연의 내용인 기업의 성장 여건이나 펀더멘탈,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력 증대 이런 쪽보다는 버냉키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그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리 그 바람직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 증시는 안도 랠리를 좀 펼칠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나 투자자들의 관점은 상당히 그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담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출구 전략에 대한 지침이 어느 정도 제시될 경우에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확실성은 일단 제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불가피하더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FOMC 미팅 이번 주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프리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워드 메카시의 시각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워드 메카시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제로금리 수준의 가이던스를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 기조에 대한 내용도 그 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연준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그동안 발언한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찾는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고용이나 실업률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7%, 실업률이 7%의 밑으로 들어갈 경우 현재의 양적 완화 규모인 850억 달러 규모를 절반 수준이나 그보다는 뭐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지침으로도 저희가 이제 예견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버냉크 의장이 이렇게 투명하게 실질적인 수치로 발표할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끝난 이후에 이를 명확하게 시장에 공개하느냐 이런 점에서 다소 이제 불투명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쪽에서 달러 풀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르게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머징 시장에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지난 BOJ 이후에 긴급하게 신흥국 쪽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이 문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을 것으로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궁금한 부분입니다. 서울경제TV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의 힌트를 다른 채널보다는 많이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3개월 만기 단기 국채의 그 수익률이 현재 강세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3개월물의 3월 수치를 보면 0.1% 수준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0.05%, 오늘 새벽에는 0.048%까지 떨어진 수치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엔캐리 자금이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흘러간 유동성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미국의 MMF나 단기 3개월물의 부동자금으로 현재 환류가 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 필리핀이나 태국,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쪽에서도 나온 자금들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엔화의 강세 기조가 다소 나타나는 것도 이런 것을 반영한 수치라고 현재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유로화도 최근 달러 대비 좀 강세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1.33까지 유로 달러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채권 가격의 하락을 우려한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이 피난처로 유로화를 선호하는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유로화 강세 기조를 담보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임시적으로 이런 그 유동성이 일부 변동 요인이 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구 전략이 만약에 가동이 될 경우 그 전 세계 증시에 풀린 약 12조 달러의 자금들이 균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국채에도 그 부정적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머징 국가들이 외환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민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팔 경우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미 국채의 약세 기조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미국과 일본과 유럽 쪽에서 돈을 이제 더 풀 것인지 말 것인지 정책 공조가 이 위기를 해결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먼저, 큰형님이 먼저 일단 불협화음을 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뭐 그 더 이상 돈을 풀어도 그 효과가 그 연준이 예상하는 만큼의 정책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를 이제 줄여주는 것이 그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그 BOJ 입장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난관에 현재 봉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G8 회담에서도 이런 얘기가 현재 오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일본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미국의 시퀘스터 같은 이런 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준이 돈을 푸는 부분을 만약에 중단하거나 줄일 경우 BOJ 혼자서 이를 상쇄하고 일본이 엔화의 약세를 기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부담 요소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 시장의 거품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850억 달러의 매월 기조를 풀더라도 주택 시장과 일부 경기에만 이것이 파급되고 그 주식 시장에서는 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호주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온다라고 재차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호주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번에도 뭐 재차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호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등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 그대로 그 경제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호주 달러는 5월 이후 미 달러 대비 현재 7%나 절하된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라질의 헤아라가 6.9% 절하된 수치와 현재 맞먹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제의 근심은 원자재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해고도 늘어나면서 경제 주름살이 깊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 목표치인 7.5 이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이나 기사들도 조금씩 현재 터져 나오고 있어서 중국의 경착륙은 호주 경제의 주름살을 더 크게 현재 그 가져갈 수 있는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원자재인 석탄 가격은 2011년 이후 현재 40%나 내린 상태고요. 철광석 가격도 수요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호주의 소매점인 타겟이 종업원을 260명 해고하고, 호주의 질롱시의 포드 공장도 2016년까지 공장 운영을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자가 1,2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래저래 길라드 총리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우려가 더 크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국에서 보는 시각은 그나마 좀 그 경기의 어려운 부분을 흡수하는 쪽으로 좀 그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호주 바깥의 시각이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점이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셔널 호주은행의 그 이코노미스트인 알렌 오스터 연구원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피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호주 경제가 그 역풍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종전의 2.7%에서 1.4%로 절반 가까이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향한 것도 상당히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원산업이 이미 침체의 그 골이 깊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소매업종의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일부 공장의 철수로 나타나는 등 이런 홍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대체 산업으로 현재 이를 벌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호주 경제의 어려운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한 주간 강한 모습을 보였던 업종과 트렌드 업종들을 살펴보면서 한 주간을 이끌 트렌드 업종 테마까지 모두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장부터 살펴보면요. 대북 관련주 그리고 장마 관련주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 어제 이제 대북 관련주가 다시 예. 한번 재차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북 회담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 계속 화해 모드로 갔다가 이게 다시 결렬되고 그런 걸 반복하면서 대북 관련주도 다시 이제 상승과 하락이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관련주 중에 에머슨 퍼시픽이나 현대상선과 같은 금강산주들이 이제 다 상한가를 갔고요. 또 대북 성전주들 이화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도 3%에서 6% 정도로 다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성공단 주들은 이제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 대북 관련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살펴보면 이제 기업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계속 이슈에만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특히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장마주들이 이제 이런 때이른 장마가 예상되면서 장마주들 미리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장마 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르는 비료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남해화학이 한 6% 오르고 조비도 한 3% 올랐는데요. 그리고 또 위닉스나 인선 ENT와 같은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 위닉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제는 이제 3.97% 하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2배 이상이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거는 장마 때 실적이 벌써부터 기대가 됐다는 점인데요.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이 자산운용사들이 특히 신영 자산운용과 같은 회사가 2월 달에 17%나 되던 지분을 지금 거의 다 줄여서 현재 4.6%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즉 기관들이 미리 이제 털고 나왔다는 얘기고요. 또 인센 ENT라는 종목은 장마 후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종인데 이것도 어제 많이 올랐던 업체인데요. 장마주 역시 한 3, 4년을 살펴보면 장마 때만 되면 올랐다가 미리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고점일 수도 있고요. 계속 투자에 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장마 관련주 그리고 대북 관련주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워낙 급등락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두시는 건 안 되겠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상승과 하락을 보인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내렸었죠. 지난 한 주 동안 2% 가까이 밀렸었는데 역시나 경기 방어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업종이 6% 가까이 올랐고요. 소비자 유통 쪽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약세업종 쪽에서는 조선 그리고 화학이 눈에 띄는데요. 조선업종이 3.5% 정도 내렸고요. 에너지화학 더 많이 내렸습니다. 4% 정도 내렸고요. 레저 엔터테인먼트도 아직까지 힘이 없는 모습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업종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이제 통신주가 다시 한번 네. 경기 방어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 통신은 원래 이제 예전부터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부각되면서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실적 기대주라는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통신주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주 지금 LTE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3분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배당 매력까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배당주들은 보통 그 4분기 전에 미리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통신주도 거기에 이제 배당 매력이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KT 같은 종목을 보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정도나 되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특히 매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제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감사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이제 최근에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 시그널도 계속 그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통신주에 대한 투심은 계속 좀 좋은 편입니다. 한편 이제 그 소비자 유통 주식들을 유통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홈쇼핑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일 날 동반성장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알려진 뉴스라는 점에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2분기에도 홈쇼핑주 계속 실적이 양호할 것 같아서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점 신장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그 신규적으로 생긴 신규 점포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점포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가장 백화점 판단하기에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5월 달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점인데 당분간 백화점 주식 좀 박스권에서 등락 반복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신규 점포들이나 아니면 해외 점포들이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데 이게 지금 기대감이 좀 살아나야지 이제 백화점 주식들은 박스권 탈출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백화점 6월 말부터 한 달간 여름 정기 세일이 있으니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지금 통신 경기 방어주로서 원래 그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좀 좋은데요. 통신주가 좋은 반면에 레저 엔터주 많이 빠졌는데 특히 게임주가 많이 빠져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게임빌이 저번 주 수요일 날 그 1,000억 원 가까운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발행 주식 수의 한 17.5%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는데요. 이제 그 전에 액토즈 스포츠라는 게임 주식이 4월 중순에 이미 유상증자를 발표한 전력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액토즈 소프트 역시 발행 주식 수의 20%나 되는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난주에는 30%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유상증자 전의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기존 현금이 한 560억 원 정도나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도 10% 미만인데다가 이제 특히 주주 배정 공모를 하지 않고 일반 공모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은 특히 큰 의문으로 남고요. 네. 월요일 날 보면 이제 삼방 정책이라고 해서 삼방 투자를 한다고 본격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게임과 인재 그리고 글로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미리 밝혔는데 그 수요일 날 유상증자 후에 그 IR에서 앞으로 게임주 인수나 아니면 그 게임 판권 그리고 해외 진출에 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아직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게임빌 그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30%나 하락을 했고 작년 고점 대비 50%나 하락을 해서 이런 의구심이 있어도 지금 충분히 저가 수준이라는 판단은 들고요. 반면에 이제 그 게임빌이 이제
발표한 유상증자는 좀 큰 게임 업계에 어쩌면 큰 숙제를 던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업계에선 작년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이제 그 플랫폼에서 상당히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톡 전체 매출에서 중개 매출이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가 됩니다. 즉 게임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아이템을 사거나 게임을 구매하면 30% 정도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 이제 그 매출이 돌아가고요. 그 중에 70%를 다시 7대3으로 배분을 하는데 이 중에 즉 21%를 거의 카톡에 내놓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해결해야 될 숙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 건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리를 해서요. 네. 즉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애니팡이나 캔디팡, 윈드러너 같은 이제 모바일 메신저를 플랫폼으로 한 게임들이 크게 인기를 끄면서 일매출이 10억 원 이상 될 정도로 게임의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을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에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이 사용자 수 증가나 아니면 게임 업계 전체 그 파이를 키웠다는 그런 긍정적인 장점은 있지만 그 게임 업체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이런 어쩌면 독이 든 사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 그걸 타개하려고 어쩌면 유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제 게임주는 관심을 두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게임빌의 유상증자를 그 기점으로 좀 추심을 악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 저가 매력은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권단이 STX 그룹에 대해 기업의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STX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융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TX 조선해양의 실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지난 2달여간 STX 조선의 자산과 부채 등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한 결과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기업 가치란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하는 활동을 전제로 향후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것인데요. 채권단이 구조조정 중인 기업을 살릴 때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업 가치가 회사를 최단 시간 내 처분에 회수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뜻하는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데요. 그 산은의 고위 관계자는 STX 페노션과 달리 STX 조선은 채권단이 보유한 협약 채권이 비협약 채권보다 많다며 STX 조선과 엔진, 중공업을 한 세트로 봐야 한다. 조만간 산은이 감당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어제 법원의 법정관리가 계시는 STX 페노션과 함께 STX 그룹의 양대 축을 형성해 왔는데요. 지난 4월 초 STX 그룹 중 처음으로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6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최근 이렇게 STX와 쌍용건설 사태 등의 여파를 고려해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 채권단 주도로 취약 업종별 주요 관찰기업을 선정하고 재무 상태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효 연장 또는 상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정 관리 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단 대표를 공동관리인 또는 감사로 배정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의 경영 전반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등 주채권은행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여신 규모 이외에 시장 차입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주채무 계열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환 거래 조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액 대외 채권 미회수, 사후관리 반복 미이행자 등 특이 유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외환거래 감독기관 간 정보 교류와 공동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현호서 경제부총리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3% 성장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4%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실천계획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 분위기를 되살리려면 하반기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제가 3%대라면 연간으로는 2%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4%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자리에서 올해 2, 4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1, 4분기와 같은 0.8% 정도는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해 동기로 하면 1.5% 수준의 성장이 된다며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연말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이 평가에서 재무 상태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취약 업종별로 주요 관찰 기업을 선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과 해운건설 등 경기 취약 업종과 최근 업황이 약화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민 가운데 스스로가 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무려 78% 정도가 자신을 중산층 이하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서울시내 2만 가구 약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간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줄어든 반면 하층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계층을 상, 중, 하로 나눈 뒤에 각각 상, 하로 구분해서 6단계로 조사했는데요. 하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4.3%로 지난 2011년보다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상 비율은 2008년 22.5%를 기록한 뒤에 2011년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흐름이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계층은 중하로 51.6%였는데요. 이는 2011년과 비슷한 규모고 그리고 하하라고 응답한 2.8%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8.7%가 중간층 이하로 생각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반면 중상이라는 비율은 19.7%로 지난해보다 3.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은 불황으로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스스로를 하층으로 규정한 집단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서울 가구의 절반인 50.9%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는 주택 임차, 구입을 꼽은 비율이 60.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와 재테크, 생활비 등도 빚을 지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FOMC가 오늘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목요일 정도가 되면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들리게 될 텐데요. 네, 그런 가운데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고서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황 관련 레포트들을 지금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이 이제 키움증권에서 그 주간 그 전략 보고서를 낸 것이 출구 전략 우려는 완화될 듯하다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의 요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를 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를 먼저 선반영했다라고 일단 이 보고서에서 요약을 하고 있고요.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사용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의 흐름들을 보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서 지금 3주 연속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규모가 좀 나타났고요. 자금 이탈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달러 강세조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그 흐름들은 결국은 이 부분은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 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FOMC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날 것이냐. 아마 FOMC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좀 나타날 거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구 전략이라는 게 당장 현실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직까지는 물가 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부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원하는 고용 여건은 6.5%라는 이미 그 수치를 이미 제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만약에 금리 상승이 진행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미국 경제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조기에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시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세도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완화될 가능성 그리고 저평가 매력 보통 이제 우리가 12개월 미래가치라고 얘기하는데 12개월 미래가치 기준으로 퍼가 지금 8.4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반등이 한 차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키움증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은 많이 변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업종 쪽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타이어 업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타이어 업종이 그동안 크게 어떤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들여다봤더니 결국 지금 그동안 교체용 타이어 쪽의 수요가 4월을 저점으로 5월부터 회복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정도의 타이어 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은 0% 정도, 그리고 중국이 5% 정도 되면서 선진 시장에서 타이어 수요에 대한 감소세는 일단 마무리되고 이제 회복기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타이어 업종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턴어라운드의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선진국에 대한 수요 감소세가 일단락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수요 회복이 진행될 거다. 두 번째로는 타이어의 원가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수요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 그리고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회복 국면이 나타나면서 결국 타이어 업종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최선호주로 보는 게 이제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인데 금호 타이어는 일단은 요 안에서는 좀 배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는 비교적 견조한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타이어주에 대한 주가 재평가 작업은 곧 진행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종목 관련 레포트들 몇 개 나온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관련 보고서에서는 3개 정도의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LS하고 만도하고 삼성 SDI입니다.
우선 LS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이제 한 7만 원 정도고 보고서가 작성됐던 시점 기준으로 68,900원이었는데 목표가를 13만 원 정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한 매수를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일단은 현재 그 LS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를 조금 넘는 정도 규모인데 일단 5,500억 정도의 그 부동산 매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금 유입이 되면 회사에는 상당한 어떤 그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소를 작용하는 가운데, LS라는 지주회사는 LS전선, LS엔트론, LS산전, LS립고동 자회사들의 어떤 그 실적이 현재 주가를 결정한다라고 일단 보는데, 관련 기업들이 이미 실적이 좀 돌아서는 회사들이 있고요. 늦어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정도 실적 기준으로는 한 1,300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거의 한 6천억대에 가까운 어떤 영업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은 한 6조 정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표가를 좀 강하게 상향으로 위쪽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이제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동안 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죠. 이제 그 한라건설이라는 쪽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던 국면들을 좀 보였었는데, HMC 투자증권에서는 만도에 대한 목표가를 현재 주가에서 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13만 8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목표 주가의 그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실적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 국면이다. 그동안 이제 만도는 주 고객사가 어디였냐면 현대 기아차하고 GM을 중심으로 한 OEM 방식의 어떤 매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인트벤처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련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지금 요번보다 더 좋아지고 다음 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이런 국면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확대 국면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은 한라건설 관련 리스크입니다. 한라건설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만도의 그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일 건데 결국 이제 그 이 보고서에서 얘기의 요지는 한라건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산동의 한라하일이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2,70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매각을 하게 되면 한라건설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는 다 해소될 거기 때문에 이제 만도는 자기 주가를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관련 쪽의 그 매각은 곧 연내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ESS하고 EV의 대형 2차 전지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진행될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다. 여기서 이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을 갖고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